어머님 노망 나셨어요? 이 칠순 음식 제가 다 했는데 왜 거짓말하고 난리예요? 애미야, 넌 치장하러 간다고 미용실에 가놓고 무슨 찰싹? 제 칠순 생일날 제가 만든 음식을 자기가 했다고 악을 쓰더니 고개가 돌아가도록 제 뺨을 냅다 후려쳤습니다. 여우 같은 며느리의 능글맞은 연극에 다들 속아 넘어갔지만 저는 조용히 칼을 갈았습니다. 인생에 한 번뿐인 내 칠순을 망쳐놓았으니 네 인생도 송두리째 망가뜨려 주겠다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가슴을 울리는 실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제 나이 이제 70, 이름은 조영순이에요. 평생 무탈하게 잘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황혼의 나이에 인생 최대의 치욕을 맛보게 될 줄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디에 차마 말하기도 부끄러운 제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은 제 칠순 생일날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겨준 3층 주택에서 아들 성훈애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날 새벽 6시부터 저는 부엌에서 정신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그거 하고 계세요? 준수 도시락은 언제 싸실 거예요? 며느리 민주가 머리에 롤을 감은 채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는 저를 재촉하고 있었죠. 저는 손자 계란말이를 뒤집으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다 돼가 재촉 좀 하지 말아라. 민주는 팔짱을 끼고 제 옆에서 계속 서성였어요. 오늘 잔치 음식은 손도 안 대셨네요? 손님 30명이나 오는데 어쩌시려고요? 걱정 말어. 내가 다 할 테니까.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럼 저는 친구들이랑 미용실 가도 되죠?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머리도 새로 해야 하고. 민주가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건 아는지 모르는지 저는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 어서 가봐라. 추가로 장볼 목록만 나한테 주고. 아, 그거요? 냉장고에 붙여뒀어요. 그거 보시고 어머님이 알아서 사세요. 민주가 거실로 향하다 말고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나야. 응, 오늘 시어머니 생신이야. 제 귀에 들으라는 듯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죠. 어휴, 엄마 말을 마. 시어머니가 나보고 다 하래.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수의 도시락 반찬을 담으면서도 귀는 민주를 향했어요. 내가 무슨 머슴이야? 완전 도우미 취급한다니까? 민주의 목소리가 부엌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들은 다 저렇다며 흉을 보는데 정말이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졸린 눈을 비비며 손주 준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도시락 다 싸셨어요? 저는 얼른 슬픈 기색을 감추고 준수를 향해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강아지 배고플까봐 다 해놨지. 어서 와서 먹고 학교 가자. 와, 할머니 최고. 근데 오늘 할머니 생일 맞죠? 준수가 제 허리를 꼭 껴안으며 물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한마디에 모든 서름이 녹는 듯 했습니다. 어머, 우리 준수가 할머니 생일도 기억했어? 당연하죠.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사세요. 고마워.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준수 때문에 살아. 저는 준수의 머리를 연신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민주가 통화를 끊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저 그럼 나갔다 올게요. 장 잘 보세요. 뒤도 안 돌아보고 현관으로 향하는 민주였습니다. 민주가 나가자마자 아들 성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침밥 줘요. 나 바빠요. 성우는 넥타이를 거칠게 매만지며 말했어요. 응, 다 됐어. 어서 씻고 와서 먹어. 저는 밥을 차리면서도 서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성우의 아침밥을 차려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날인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네. 식탁에 앉은 성우가 허겁지겁 밥을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들,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일 있어? 네, 엄청 큰 미팅이 잡혔어요. 늦으면 절대 안 돼요. 너 오늘 무슨 날인지는 알고 있니? 제가 묻자 성우는 그제야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아, 맞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엄마. 영혼 없는 축하 인사에 속이 쓰라렸습니다. 손님들 언제 오는데? 저녁 6시에 와. 너무 늦지 않게 집에 와라. 알았어요. 최대한 빨리 와볼게요. 근데 음식 혼자 괜찮겠어요? 평생 해온 일인데 뭐가 걱정이야. 성우가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럼 저녁에 봐요. 다녀올게요. 성우와 준수가 나가자 텅 빈 집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앞에 두고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민주가 붙여놓은 추가 장보기 목록에는 재료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 70번째 생일인걸요. 가족들 기뻐하는 얼굴이라도 봐야죠.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 바구니를 몇 번이나 나르고서야 짐 정리가 끝났습니다. 저는 허리 한번 펼 새도 없이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30명이나 되는 손님 음식을 혼자 하려니 벅찼습니다. 아이고, 영순아. 이 많은 걸 혼자 다 날랐어? 이웃 순자 언니가 낑낑대는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언니, 어서 와요. 오늘 제가 칠순이라 사람들 좀 초대했어요. 세상에, 이런 날 며느리는 어디 가고 너 혼자야? 순자 언니가 혀를 끌끌 차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미장원 갔어요. 곱게 단장하고 손님 맞는다고요. 제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쯧쯧, 요즘 것들은 정말 상전이야, 상전. 순자 언니가 나무를 다듬으며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죠. 언니 덕분에 그래도 일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 민주가 돌아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꽃단장을 하고서요. 어머님, 음식은 다 되어가요? 저 씻고 준비할게요. 자기가 뭘 도와야 하는지는 안중에도 없는 목소리였죠. 그래, 얼른 들어가. 넌 예쁘게 준비나 하고 있어라. 제 말에 민주가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자 언니가 제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야, 영순아, 너는 너무 물러터졌어. 저게 며느리야? 언니도 참, 오늘 하루인데 뭘 그래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마지막으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제 동생 영철이 부부가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누나, 생일 축하해. 이야, 음식이 왜 이리 많아? 이거 다 누나가 혼자 한 거야? 영철이 상다리가 휘어질 듯한 음식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형님 진짜 여전하시네요. 며느리는 뭐 했대요? 옳게 정숙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죠. 그때 민주가 방에서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자기가 이 잔치의 주인인 것처럼요. 아이고, 오랜만에 뵙네요. 어서 오세요. 민주가 활짝 웃으며 손님들을 맞는 모습이 참 낯설었습니다. 곧이어 제 고등학교 동창 미경이과 사촌 복순 언니도 도착했습니다. 영순아, 오랜만이야. 음식이 정말 푸짐하네. 미경이가 상을 보며 감탄했어요. 영순이 솜씨는 정말 알아줘야 해. 예전부터 요리를 정말 잘했어. 복순 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별 말씀을요.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이런 큰 상을 혼자 다 차리다니. 복순 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영순이는 평생 고생만 했어. 남편 일찍 잃고 혼자 아들 키우고. 그때 동네 부녀회장 정미자가 끼어들었어요.
영순 씨는 며느리 복도 넘쳐요. 저렇게 싹싹하고 예쁘니. 바로 그 순간 민주의 친정엄마 김 여사가 들어섰습니다. 사부인, 생신 축하드려요. 우리 민주가 잔치 준비는 좀 도왔나요? 김 여사의 말에 부녀회장 정미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영순 씨가 이걸 혼자 다 했어요. 혼자. 그때였습니다. 민주가 벌떡 일어났어요. 두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민주의 고함에 잔칫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주야, 너 갑자기 왜 그러니? 제가 놀라 민주를 말리려 했습니다. 이거 다 제가 한 거예요. 제가 다 했는데 왜 어머님만 칭찬해요? 민주가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가 민주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왼쪽 뺨에 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잔칫집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이 거짓말쟁이에요. 제가 다 했단 말이에요. 민주는 제 뺨을 때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악을 썼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수치심에 온몸이 돌처럼 굳었죠. 손님들 앞에서 뺨을 맞았다는 사실보다 며느리가 저런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들 성우가 민주에게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당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민주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때리기라도 한 것처럼요. 제가 밤새 음식 다 했는데 흑흑 왜 아무도 몰라줘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민주야, 너 아침에 미용실 간다고 나가지 않았니? 가기 전에 다 해놓고 갔다고요. 어머님이 다 숟가락만 얹으신 거잖아요. 민주가 눈을 부라리며 악을 썼습니다. 평생 저를 종처럼 부려먹으셨잖아요. 이제 그것도 모자라세요? 웅성거리던 손님들 사이로 옳게 정수기가 나섰습니다. 형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저는 정숙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손님들 다 보는데 며느리 망신을 주시면 어떡해요. 정숙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옳게 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가 아니에요? 증거 있어요? 어머님이 다 했다는 증거요. 민주가 눈물 콧물을 닦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민주의 친정어머니 김 여사가 딸의 등을 감쌌습니다. 사부인, 우리 애가 거짓말할 애가 아니에요. 너무하시네요. 상황은 완전히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었죠.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성호야, 너는 봤지? 엄마가 아침부터 혼자. 성호는 잠시 저와 민주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이윽고 성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뭐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상황이 정말 민망하지 않으세요? 민주한테 사과하고 끝내요,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죠.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이 저를 버린 겁니다. 성호야, 아침 먹으면서 네가 나 혼자 음식하느라 고생 많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제 동생 영철이 제 어깨를 부축하며 성호를 노려봤습니다. 야, 박성호. 너 제정신이야? 누구한테 사과하라는 거야?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부녀회장 정미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들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제 칠순 잔치는 그렇게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엉망이 된 거실에는 싸늘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손자 준수가 울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아프죠? 엄마가 왜 때렸어요? 준수야, 괜찮아. 할머니 괜찮아. 저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으며 준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준수야, 이리 와. 어른들 일에 끼는 거 아니야. 성우는 그런 준수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아이를 질질 끌다시피 방으로 데려갔죠. 그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결국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집안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칠순 생일에 저는 지옥을 맛봤습니다. 밤이 깊도록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다음 날이었습니다. 퉁퉁 부은 얼굴을 하고 은행으로 향했죠. 예금 통장을 정리하려는데 뜻밖의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어머, 영순이 아니니?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 지점장? 고등학교 동창인 강 지점장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영순아, 이게 얼마만이야? 어제 칠순 잔치는 잘했고? 응, 뭐, 그럭저럭. 저는 어젯밤에 굴욕이 떠올라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여긴 어쩐 일이야? 그냥 통장 정리 좀 하려고. 그래, 잘 왔다. 내 방으로 가자. 차 한잔하면서 얘기 좀 해. 강 지점장은 저를 지점장실로 이끌었습니다. 영순아, 남편 세상 떠난 지 꽤 됐지? 응, 벌써 10년이 다 됐네. 그때 재산 상속은 제대로 받은 거야? 강 지점장이 커피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잘 몰라. 아들 성우가 다 알아서 했다고 해서. 뭐라고? 영순아, 너 정신 나갔어? 강 지점장이 기가 막힌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네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집 한 채랑 예금 조금 있다고 하던데. 영순아, 정신 차려. 남의 돈도 아니고 네 돈이잖아. 강 지점장의 호통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당장 남편 명의 부동산부터 확인해봐. 뭘 얼마나 남겨놓았는지. 강 지점장이 메모지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었습니다. 여기 등기소 가서 등기부등본 떼보고 예금도 다시 확인해.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당연하지. 네 권리는 네가 찾아야 하는 거야. 강 지점장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은행을 나온 저는 곧장 등기소로 달려갔습니다. 강 지점장이 시킨 대로 등기부등본을 신청했어요. 어머님, 여기 성함하고 주민번호 적어주세요. 직원이 건네는 서류에 손을 떨며 정보를 적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런데 제 앞으로 나온 서류 뭉치가 제법 두꺼웠습니다. 이게 전부 제 앞으로 된 부동산인가요? 네, 남편분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님 명의로 이전된 것들입니다. 직원의 말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집 한 채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무려 5채나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엔 아들 내외 눈치가 보여 들어가지도 못했던 곳이었죠. 먼지 쌓인 서랍을 열자 낡은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식증서, 보험증서, 처음 보는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어머님, 거기서 뭐 하세요? 등 뒤에서 민주의 싸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냥 정리 좀 하려고. 무슨 정리를요? 민주의 눈초리가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네 아버님 서류들 정리하는 거다. 갑자기요? 왜요? 민주가 의심스럽다는 듯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래된 건 버릴 건 버려야지. 제가 도와드릴까요? 뭘 그렇게 혼자 보세요? 아니,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황급히 서류들을 다시 서랍에 밀어 넣었습니다.
민주가 밖으로 나가자 저는 다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서류를 확인할수록 제 입은 떡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액수의 주식과 보험금.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주 찾는 이민수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죠. 어머님,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이민수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제 재산 문제로 상담 좀 받으려고요. 저는 가져온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던 변호사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님, 상당한 재력가시네요. 정말 그런가요? 네, 부동산 시세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주식과 예금을 합치면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전혀 모르고 계셨단 말씀이십니까? 네, 아들이 다 관리한다고 해서 절대 안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어머님이 직접 관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선 순간 저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어리석고 나약했던 과거의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며 동생 영철에게 전화를 걸었죠. 영철아, 나다. 누나, 괜찮아? 어제 그년놈들 생각만 하면 아직도 화가 치밀어. 영철의 목소리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전화했어. 상의할 게 있어. 뭔데? 말만 해. 내일 시간 괜찮니? 만나서 얘기하자. 당연하지. 누나 일이면 만사 제쳐놓고 가야지. 다음 날 민주가 아침부터 화장을 하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들어 민주의 씀씀이가 해퍼진 게 눈에 보였죠. 어머님, 저 오늘 친구들이랑 백화점 좀 다녀올게요. 또 나가니? 어제도 나가지 않았어? 친구 생일 선물 사야 해서요. 중요한 약속이에요. 민주가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말했습니다.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니? 제 물음에 민주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성우 오빠가 용돈 줬어요. 용돈을 얼마나 주기에 그리 매일같이 쇼핑을 다니냐고 묻는 거야. 어머님께서 참견하실 일이 아니에요. 민주가 신경질적으로 대꾸하고는 쌩하니 나가버렸습니다. 민주가 나간 뒤 저는 준수를 데리고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손주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엄마가 어제 왜 할머니한테 소리 질렀어요? 준수가 그네에 앉아 제게 물었습니다. 준수야, 그건 어른들의 일이란다. 신경 쓰지 마. 그래도 할머니가 슬퍼 보였어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준수야, 할머니가 우리 준수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네, 저도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래,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가 우리 준수는 꼭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는데요, 할머니? 아니, 아니야. 그냥 하는 소리야. 공원에서 돌아오니 민주가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들어왔습니다. 전부 번쩍이는 명품 매장 로고가 박힌 것들이었죠. 어머님, 저 다녀왔어요. 대체 뭘 얼마나 산 게냐? 저는 서랍에서 가계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주가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며 물었습니다. 이 집 살림 맡은 사람이 가계부 들여다보는 게 당연하지. 제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성우 오빠 돈으로 산 거라고요. 성우 월급도 이 집 재산에서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민주는 제 말을 무시한 채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영수증을 확인하니 기가 찼습니다. 하루 만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쓴 것이었죠. 저녁 늦게 성우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귀가했습니다. 성우, 너 또 술 마셨니? 네, 팀 회식이 좀 길어져서요. 성우가 혀 꼬부라진 소리로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요즘 너무 잦은 거 아니냐? 회사가 바빠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성우를 바로 떠보고 싶었지만 술 취한 사람에겐 아무 말도 통하지 않죠. 성우야, 내일 아침에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를요? 우리 집 재산 문제에 대해서. 아, 그런 건 제가 알아서 다 해요. 피곤하니까 먼저 들어갈게요. 성우는 대화를 피하며 방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싸울 수 있으니까요. 현재 사는 집 외에 건물 4채, 상당한 양의 주식과 은행 예금, 남편이 제게 남겨준 유산이 이토록 클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문틈으로 민주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이상해. 쥐새끼처럼 눈치 빠른 민주가 벌써 낌새를 챈 겁니다. 자꾸 서류를 뒤지고 오늘은 가계부까지 확인했다니까. 저는 숨을 죽이고 민주의 통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우리가 돈 빼돌린 거 의심하는 거 아닐까? 불안해 죽겠어. 민주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당분간 조심할게.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약속대로 동생 영철이가 찾아왔습니다. 누나,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영철아, 나 더는 이렇게 못 살아. 저는 영철에게 제가 알게 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뭐? 그럼 이 집도 재산도 전부 누나 거였다고? 그래, 전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 그런데 왜 그딴 취급을 받으면서 산 거야? 내가 바보 같았지. 성우만 믿고 모든 걸 맡겨뒀으니. 영철이 분하다는 듯 주먹으로 자기 무릎을 쳤습니다. 당장 가서 그놈들 싹 다 쫓아내버려. 누나가 왜 당해? 아니, 이제부턴 신중하게 움직일 거야. 그날 이후 저는 차가운 복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누구에게도 내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저는 마침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성우와 민주가 저녁 식사를 마쳤을 때였죠. 성우야, 민주야, 거실로 잠깐 나오너라. 할 말이 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민주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나와보면 안다. 아주 중요한 얘기야.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거실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증서, 은행잔고 증명서까지.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성우가 서류들을 뒤적이며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 집안의 재산 목록이다. 온전히 내 이름으로 된 것들. 민주가 등기부등본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그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졌죠. 어머님, 이 집 말고 건물이 4채나 더 있네요? 그래, 모두 내 아버지가 피땀 흘려 내게 남겨준 것들이다. 성우가 주식 증서를 보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엄마, 이 주식들, 금액이 이게 다 얼마예요? 네 아빠가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모은 돈이지. 나도 이제야 알았다.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다 어머님 재산이라는 말씀이세요? 민주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지금껏 나는 주인이 아니었지. 저는 민주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의 규칙을 새로 정하겠다. 규칙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첫째, 살림은 셋이 공평하게 나눈다. 둘째, 모든 돈 관리는 내가 직접 한다. 성우가 당황한 얼굴로 제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나를 그동안 너무 얕잡아 본 너희 탓이지. 민주가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네 죄는 네가 제일 잘 알지 않니? 내 칠순 잔칫날 내 따귀를 때린 걸 벌써 잊었어? 민주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제가 너무 억울해서 그랬던 거예요. 억울? 새빨간 거짓말로 내 얼굴에 똥칠을 해놓고 저는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오해하시는 거예요. 오해? 똑똑히 봤다. 내 뺨을 후려치던 내 그 악독한 눈빛을. 민주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그걸로는 부족하지. 내 그 버르장머리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겠다. 그때 성우가 민주를 감싸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민주가 저렇게 싹싹 빌잖아요. 제발 그만하세요. 너는 빠져. 애미 뺨 맞는 걸 보고도 마누라 편을 든 놈이. 성우가 제 말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엄마,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 죄송하다는 말로 안 끝난다. 민주 너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네? 뭐라고요? 민주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라고. 더는 너 같은 며느리 둘 수 없어. 어머님, 제발요. 농담이시죠? 내 눈이 농담하는 것처럼 보이니? 성우가 질겁하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민주는 제 아내고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 등 뒤에 칼을 꽂는 게 가족이냐? 민주가 바닥을 기며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네. 이미 늦었다. 그 순간 민주가 친정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나더러 나가래. 민주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엄마, 제발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성우까지 제게 무릎 꿇고 애원했습니다.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바로 그때 성우의 입에서 절망적인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민주 임신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민주 뱃속에 엄마 손주가 있다고요. 둘째 가졌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기분이었죠. 며느리가 아니라 제 핏줄을 내쫓을 뻔했다는 생각에 아찔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네, 어머님 정말이에요. 민주가 눈물을 닦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꼬여버릴 줄이야. 일단 생각 좀 해보자.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임신 소식은 제 모든 계획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족쇄가 되어 저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죠. 어머님, 입덧 때문에 그런데 매실차 좀 끓여주세요. 민주는 이제 대놓고 저를 하녀처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금방 가져다 주마. 저는 이를 악물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임신을 방패 삼은 민주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거만해졌죠. 어머님, 산부인과에서 영양제 사라고 하는데 돈 좀 주세요. 얼마나 말이냐? 한 달에 20만 원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군말 없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넸습니다. 내 손주를 위한 것이라 스스로를 세뇌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목이 말라 잠에서 깼는데 발코니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나야. 지금 괜찮아? 안 자고 있었어? 민주의 목소리가 교태를 부리듯 달콤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발소리를 죽이고 귀를 기울였죠. 시어머니, 임신 소식 듣더니 깨갱하더라고. 그래도 조심해야지. 들키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 성우는 바보라서 아무것도 몰라.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자기야, 정말 내 아이 맞지? 민주의 다음 말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글쎄, 시기상으로는 당신 애일 확률이 높긴 한데, 저는 벽을 짚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민주가 다른 놈과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아, 몰라. 일단 낳고 봐야지. 그때 가서 친자 확인하면 되잖아.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숨조차 쉴 수 없었죠. 알았어. 그럼 내일 거기서 보자. 늘 만나던 카페에서. 민주가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신처럼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옥 같은 밤이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다음 날 민주가 어김없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어딜 가는데 그러냐? 동네 카페요. 금방 올 거예요. 민주가 집을 나서자 저는 옷을 챙겨 입고 그 뒤를 밟았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민주가 처음 보는 젊은 남자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다정한 모습은 누가 봐도 연인이었죠. 정말로 민주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뒤 저는 민주보다 먼저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민주가 아무렇지 않게 제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친구는 잘 만나고? 네, 오랜만에 수다 떨었더니 좋네요. 뻔뻔한 거짓말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간신히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저녁에 퇴근한 성우가 민주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괜찮았어? 입덧은 좀 어때? 성우는 민주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응, 당신 보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아. 민주가 성우의 품에 안기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저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죠. 아무것도 모르는 내 아들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며칠 뒤 민주가 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산부인과 검진받는 날이에요. 혼자 가겠니? 네, 괜찮아요. 금방 다녀올게요. 저는 이번에도 민주의 뒤를 몰래 따라 나섰습니다. 민주는 정말 산부인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나올 땐 그 남자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민주 뱃속 아이의 아버지가 내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 끔찍한 사실을 성우에게 알려야 할까요? 내 아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성우가 민주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가 아빠 목소리 들리니?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럼요, 의사 선생님이 아주 건강하대요. 민주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보는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터. 저는 밤새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수십 번을 고민한 끝에 저는 아들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내 아들이 더는 기만당하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성우야, 잠깐 나 좀 보자. 할 말이 있다. 성우가 저녁밥을 거의 다 비워갈 때쯤이었습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주에 대한 얘기다. 아주 중요한 얘기. 성우가 제 말에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주가요? 민주가 왜요? 저는 마른 입술을 축이고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성우야, 민주,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다. 정말 놀랍게도 그 말을 듣고도 성우의 얼굴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내가 똑똑히 봤어.
낯선 놈이랑 손을 잡고 뱃속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닐 수 있단다. 성우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 얘기였어요? 그래, 너는 이 말을 듣고도 괜찮은 거니?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제 예상을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성우는 화를 내는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성우야, 왜 아무렇지도 않은 게야? 엄마, 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주가 바람 피우는 거 진작에 알고 있었다고요. 알면서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 성우가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혼하면 제 재산 절반이 날아가요. 위자료에 양육비까지. 그건 엄청난 손해예요. 저는 아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 지금 돈 때문에 참고 있다는 말이냐? 네, 그리고 엄마 재산까지 생각하면 민주를 데리고 있는 게 훨씬 이득이고요. 저는 아들의 말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우야,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엄마 현실을 보세요. 어차피 그 재산 전부 저희한테 물려주실 거잖아요. 너한테 엄마는 그냥 돈이었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인 계산이죠. 제 앞에 앉아 있는 아들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뱃속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데도 상관없어요. 제 호적에 올리면 그날부터 내 새끼 되는 겁니다. 성우야, 너 정말 무서운 아이구나. 엄마, 요즘 세상에 감정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제 아들은 이미 돈의 노예가 된 괴물이었습니다. 그럼 민주가 계속 다른 놈을 만나도 참겠다는 거야? 참아야죠. 이혼해서 알거지가 되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그때 민주가 의기양양한 얼굴로 외출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성우 씨, 두 분 무슨 심각한 얘기라도 하세요? 성우가 민주를 보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리 와 앉아. 어머니께서 다 하셨대.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민주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당신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말이야. 민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성우 씨, 저는 정말 그런 게. 민주가 또다시 눈물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여보, 나 다 이해해. 성우가 울고 있는 민주를 다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그걸 이해한다니요. 박성우, 너 정말 미쳤구나. 엄마, 이게 현실이에요. 감정적으로 굴면 모든 걸 잃어요. 내 자존심은 똥개나 져버린 게야? 자존심이 밥 먹여줘요? 실속이 중요하죠.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엄마, 우리끼리만 조용히 덮으면 돼요. 밖에서는 행복한 척하면 그만이에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엄마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차피 엄마 재산도 결국엔 저희 거잖아요.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똑같이 제 돈을 노리는 거머리들이었다는 것을요. 그래, 너희들 속셈이 그거였구나. 어차피 저희한테 다 물려주실 거잖아요. 뭘 그리 새삼스럽게 구세요? 민주가 눈물을 닦고 저를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제 아들은 제 가슴 속에서 죽었습니다. 가장 믿고 사랑했던 아들에게 버림받은 저는 이제 이 세상에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더는 슬퍼할 시간도 망설일 이유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저는 이민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어머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무슨 일이시죠? 이민수 변호사가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그들에게서 지켜내고 싶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추악한 민낯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상황이 아주 심각하군요.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첫째, 예금은 해외 안전계좌로 옮기시고, 둘째, 부동산은 신탁을 맡기십시오.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가요? 네, 아드님이 법적으로 절대 손댈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해외 계좌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어머님, 어느 나라로 원하십니까? 가장 안전하고 비밀 보장이 확실한 곳으로요. 직원이 복잡한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어렵고 낯설었지만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오후에는 동생 영철의 아들 영호를 만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똑똑하고 착한 조카였죠. 영호야, 고모가 너한테 큰 부탁이 있단다. 고모부님 무슨 일이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내 모든 부동산을 내 이름으로 신탁 등록하고 싶다. 영호가 제 말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네, 고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우는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됐다. 네가 좀 도와다오. 성우 형이 알면 어떡하시려고요? 저 정말 괜찮아요? 괜찮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일이야. 영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모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민주가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여우처럼 애교를 부리는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어머님, 이제 오세요? 늦으셨네요. 그래, 밖에서 볼 일이 좀 있었다. 제가 입덧 때문에 음식을 잘 못했어요. 이해해 주세요. 민주가 불룩 나온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저는 아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연극에 더는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성우가 퇴근하고 돌아와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산책 좀 했다. 요즘 부쩍 외출이 잦으시네요. 성우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나이가 드니 집에만 있으면 좀이 쑤셔서 그런다. 저는 태연하게 둘러댔습니다. 며칠 뒤 해외 계좌가 개설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즉시 예금 대부분을 해외로 송금했습니다. 부동산 신탁 등기도 영호의 도움으로 일사천리로 끝냈죠. 이제 아들과 며느리는 제 재산에 절대 손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는 내용으로요. 변호사님, 이 유언장은 제가 죽어야 효력이 생기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만약 제게 불의의 사고가 생긴다면요? 이 유언장에 적힌 대로 모든 것이 집행됩니다. 모든 족쇄를 끊어낸 기분이었습니다. 날아갈 듯 가벼웠죠. 저는 이제 완벽하게 자유로워졌습니다. 집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민주가 제게 웃으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그런가? 네, 뱃속 손주 보실 생각에 기쁘신가 봐요. 그래, 그런가 보다. 저는 일부러 민주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방심하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일주일 뒤 저는 작은 원룸 아파트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아늑하고 깔끔한 곳이었죠. 이 집 언제부터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요. 집주인께서 바로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일 당장 이사하겠습니다. 일은 평생,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기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이 남았습니다. 저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이 집을 나서는 것.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가면을 쓴 아들과 며느리를 심판할 시간이었죠.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성호야, 민주야, 나 할 말이 있다.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성호가 TV에서 눈을 떼고 저를 보았습니다. 나는 너희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민주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밖에서 웬 놈을 만나는지, 그 뱃속 아이가 누구 씨인지. 민주의 턱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리고 너 성호,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내 돈 때문에 묵인한 것도. 성호가 소파에서 벌떡 튀어올랐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닥치거라.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똑똑히 알았으니. 저는 준비한 서류들을 탁자 위로 던졌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민주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었습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다. 남은 돈이 얼마인지 똑똑히 보거라. 성우가 서류를 빼앗아 들고는 경악했습니다. 엄마, 잔고가 왜 이래요? 그래, 전부 다른 곳으로 옮겼다. 어디로요? 어디로 옮기셨어요? 너희 같은 버러지들이 손댈 수 없는 곳으로. 민주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거짓말이시죠? 제발요. 거짓말? 이것도 한번 보거라. 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던졌습니다. 내 모든 부동산은 이제 신탁으로 묶였다. 성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설마 정말로 저희한테. 그래, 너희에겐 땡전 한 푼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민주가 바닥을 기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미 늦었다. 민주가 제 다리에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봐서라도 제발. 그 아이가 내 손주라는 증거라도 있느냐. 성우도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넌 내 가장 큰 자랑이자 희망이었다. 그런데 네가 날 배신했어.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민주의 부모가 들이닥쳤습니다. 사부인,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민주의 친정아비가 고함을 쳤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제 재산 제가 정리했을 뿐입니다. 애벤 사람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김 여사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사부인, 제발 저희 민주를 용서해 주세요.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일어나세요. 준수랑 뱃속 아이는요? 손주들은 어떡하고요? 준수는 제가 알아서 챙길 겁니다. 성우가 마지막으로 절규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저희를 버리실 거예요? 아니, 너희가 날 버렸다. 저는 미리 챙겨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할머니? 준수가 방에서 뛰어나와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준수야, 할머니는 이제 새 집으로 간단다. 싫어.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준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강아지, 엄마 아빠랑 있어야지. 할머니가 자주 보러 올게. 저는 눈물을 참고 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꼭 와야 해요, 할머니. 그럼 할머니가 우리 준수를 어떻게 잊어? 저는 준수를 떼어놓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세 사람의 통곡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은 평생 처음으로 진짜 제 인생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25평 남짓한 작은 아파트. 그 끔찍한 집을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곳은 오롯이 저만의 공간이었죠.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이 순간.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혼잣말을 하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눈치도 필요 없는 저만의 왕국이었죠. 새벽 6시 수십 년간 그랬듯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하지만 더는 누군가의 아침밥을 위해 허둥댈 필요가 없었죠. 느긋하게 일어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들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고소한 냄새를 맡으니 절로 웃음이 났어요. 이게 바로 자유구나. 이게 사람 사는 거지. 따끈한 밥 한 그릇을 비우고 나니 온몸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지난 며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웃 순자 언니는 제 손을 붙잡고 눈물까지 글썽였죠. 영순아, 정말 대단하다. 속이 다 후련해. 순자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해 며느리랑 아들 내쫓았다고. 쫓아낸 게 아니라 제가 나온 거예요. 그게 그거지. 암튼 정말 잘했어. 70평생 참고 산 거 이제라도 보상받아야지. 순자 언니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용기를 내 동네 노인정에 나가봤습니다. 그동안 민주가 늙은이들 속을에 왜 가냐며 막는 통에 엄두도 못 냈던 곳이었죠. 어색하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어르신, 처음 뵙는 얼굴이네요.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곱게 차려입은 한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 근처로 이사 왔어요. 원래는 어디 사셨는데요? 저기 큰 길가 3층 집에요. 아들네랑 같이 살다가 분가했습니다. 제 말에 노인정 안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아이고, 그 집 사모님이셨어요? 대단하시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그러게 말이야. 요즘 세상에 그런 결단 내리기 쉽지 않은데. 사람들이 저를 부러움과 존경이 섞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혼자라는 두려움보다 제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뿌듯함이 더 컸습니다. 어르신, 화투 한 판 치실 줄 아세요? 그럼요. 아주 잘 알지요. 오랜만에 목젖이 보이도록 웃으며 화투패를 섞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성우가 집요하게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성우예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밖에서 아들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가거라. 너랑은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엄마, 민주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건 너희 사정이지. 내가 알 바 아니다. 엄마, 뱃속에 손주가 있잖아요. 제발요.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깟 동정심에 흔들려 지옥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죠. 동생 영철이는 이틀에 한 번꼴로 반찬거리를 싸들고 옵니다. 누나, 혼자 지낼 만해? 응, 천국이 따로 없다. 성우 놈한테서 연락은 없고? 와도 안 받아. 그놈 목소리만 들어도 이제 소름이 끼쳐. 잘 생각했어. 독하게 마음먹어야 해. 영철이의 굳건한 지지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조카 영호가 부동산 서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고모부님, 신탁이랑 재산관리 전부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고맙다, 영호야. 네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별 말씀을요. 그런데 성호 형이 자꾸 저한테 연락해서 귀찮게 해요. 뭐라고 하더냐? 고모 재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금은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달라고요. 절대 알려주지 마라. 이제 그 아이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영호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창가에 앉아 붉게 물드는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해외은행 카드가 들려 있었죠. 일은 평생 처음으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온전한 제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예쁘게 볶아볼까?
모레는 남해로 훌쩍 기차 여행이라도 떠나볼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상처들이 따스한 노을빛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아들이라는 두 글자를 보고 저는 조용히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더는 그들의 일에 제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준수가 그립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준수가 커서 진실을 이해할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꿋꿋하게 제 삶을 살아낼 겁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새로운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일은 넘어 되찾은 진짜 내 인생.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변화를 겪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정작 그 가족들은 저를 하나의 재산 목록으로만 봤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나 하고 말이에요. 특히 성우가 제 재산만 바라보고 아내의 불륜까지 눈 감으려 한다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 모든 일이 제게는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계속 모르고 살았다면 저는 죽을 때까지 그들의 하녀로 살았을 테니까요. 혼자 사는 게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먹고 싶은 걸 해먹고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노인정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동생 영철이나 조카 영우 같은 진짜 가족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물론 준수가 그립긴 해요. 그 아이만큼은 정말 순수하게 저를 사랑해줬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준수가 자라서 이해할 나이가 되면 할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요즘 젊은 분들은 이런 제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요. 특히 저처럼 나이 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식들 눈치만 보며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당당하게 사실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것이에요. 물론 제가 운이 좋았던 것도 있어요. 남편이 남겨준 재산이 있었으니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모든 분들이 저처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마음만큼은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겁고 하루하루가 기대돼요. 혼자라고 해서 외롭지 않아요. 진짜 저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혈육이라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니고 남이라고 해서 다 남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여행도 가보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어보고 좋은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준수가 찾아오면 당당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많다고 가족이 소중하다고 해서
무조건 참기만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거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